에드리 섹스턴, 1942년 5월 12일생, 살인자이자 강간범이며 자신의 가족을 병적인 사이비 종교처럼 지배한 폭군. 그는 단 하나의 범죄가 아닌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수많은 범죄로 인해 거의 16년간 사형수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윌리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사위인 조엘 굿을 목 졸라 죽이도록 강요하여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에디 섹스턴의 진짜 범죄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집의 벽 안에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서 그는 자식들을 노예이자 희생자 그리고 결국에는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독극물 주사나 전기의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디 섹스턴은 2010년 12월 29일 가장 어두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며 자연사했고 지울 수 없는 파멸과 고통의 유산만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범죄에서 정의에 이르기까지 잔혹한 행위에서 사형수 감방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여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역기능적인 가정 중 하나의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겨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와 악마의 경계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경고 다음 내용에는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를 요합니다. 에드리 섹스턴이 만들어낸 죄악의 심연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그가 태어난 웨스트버지니아 주 로건 근처의 시골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트타임 침례교 설교자였는데 아마도 에디의 머릿속에 신앙을 통한 권력과 통제라는 초기 개념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이 개념은 훗날 그가 끔찍한 무기로 왜곡하게 됩니다. 에디의 범죄 인생은 아주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 15살에 임신한 여자친구와 결혼한 지 단 하루 만에 그는 주유소에서 무장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5년의 징역형은 그를 뉘우치게 하기는커녕 내면의 비뚤어진 본성을 더욱 강화시킨 듯했습니다. 출소 후 이혼한 에디는 에스텔라 메이와 결혼했고, 그녀는 그와 함께 낳은 12명의 자녀에게 지상의 지옥을 만드는 데 공범이 될 여성이었습니다. 스턴 가족은 오하이오 주 스타크 카운티에 정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에디는 매력적이고 신사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친근한 외모로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에디는 상습 사기꾼이었습니다. 심각한 허리 부상으로 사회보장 장애수당을 받으면서도 그는 현금을 벌기 위해 페인트공과 자벽부로 일했습니다. 그의 이력은 보험 사기 의혹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1980년대에 세 차례의 주택 화재와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거짓 절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사기는 더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1970년대에 그는 자신을 독립기독교 설교자로 자칭했지만 그가 설파한 교리는 오컬트 이단, 사탄 숭배 심지어 공상과학 소설이 뒤섞인 기이한 잡동산이었습니다. 그는 종말 예언과 악마 이야기로 자식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세뇌하며 조종했습니다. 한 이웃은 에디가 신과 악마를 모두 섬긴다고 주장했다고 회상했는데 이는 그의 이중적인 인물에 대한 완벽한 모순이었습니다. 섹스턴 집안에서는 거의 매일 악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나중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잔인하게 성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소한 잘못에도 채찍질을 당하고 방에 갇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욕당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했습니다. 공립학교에 다녔지만 각 아이는 단 한 명의 친구만 사귈 수 있어 그 친구 집에 가거나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었습니다. 에디는 두려움의 제국을 건설했고 자식들에게 자신이 생각을 읽거나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죽은 고양이로 강령술을 여는 등 병적인 의식을 거행했고 더 끔찍하게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여 명령에 불복하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에디의 통제는 절대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공포는 에디가 자신의 딸들과 가짜 결혼식을 열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는 혐오스러운 근친상간 행위의 전주곡과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신부의 베일을 쓴 딸들의 결혼식 사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도덕적 타락에 대한 말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픽시라고 불리던 딸 에스텔라 주니어를 임신시켰습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 에디는 픽시에게 남자친구를 찾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조엘 굿이 나타났습니다. 조엘은 픽시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다소 어수룩하고 사람을 잘 믿는 청년으로 묘사되었으며 에디의 계획의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가족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조엘은 당시 두 딸 던과 샤스타의 엄마였던 픽시와 결혼했는데 아무도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결혼 후 픽시는 아들을 낳았고 그들은
이름을 스키퍼리 굿이라고 지었습니다. 조엘은 세 아이 모두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사랑했으며 자신이 치명적인 거짓과 폭력의 그물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년 동안 카운티 공무원들은 섹스턴 가족 내의 학대와 방임에 대해 의심해왔습니다. 1979년부터 그들에 대한 파일이 만들어졌지만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충분한 증거는 결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초 당시 18세였던 또 다른 딸 마셸이 용감하게 여성보호센터를 찾아가 아버지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고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즉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새아이가 별다른 이상을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새아이는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새아이는 즉시 집에서 나와 위탁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아마도 너무 두려웠던 마셸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복잡해졌습니다. 조종의 달인인 에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3시간짜리 비디오를 촬영하며 자신이 억울한 아버지이자 자신의 형과 스타크 카운티 당국의 음모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적인 자신감으로 그는 이 테이프의 사본을 빌 클린턴 대통령과 제니 리노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짓의 장막은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은 지 7개월 후 어린 라나 섹스턴은 양부모에게 친어머니 에스텔라 메이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그녀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상처가 확인되었습니다. 스타크 카운티 당국은 섹스턴가의 모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노예들을 이를 위기에 처한 에디와 에스텔라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일련의 법적 조치를 시작했고 심지어 사건을 부족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자신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후손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모든 노력이 실패하자 그들은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유목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디와 에스텔라는 3명의 미성년 자녀, 픽시와 조엘을 포함한 몇몇 성인 자녀, 그리고 픽시의 어린 세 자녀와 함께 총 11명이 비좁은 밴에 끼어앉아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오클라호마로 가서 에디의 친척과 몇 달간 살다가 플로리다, 서부 해안의 리틀 마나티 강 주립공원 캠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캠핑장 생활은 병적인 군사훈련소로 변했습니다. 에디는 아이들에게 그가 항상 상상하던 법과의 대결에 대비한 훈련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고립되고 절망에 빠진 섹스턴 아이들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독한 술을 마시고 휘발유 증기를 흡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에 한 번씩 에디는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장애수당 수표를 받기 위해 오하이오로 다시 운전해 갔습니다. 오하이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아동 학대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규칙 때문에 사건은 초기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극이 플로리다 숲의 어둠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1993년 10월 말 어느 날 반픽시와 조엘의 아들인 아기 스키퍼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에디는 아기를 의사에게 데려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스키퍼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불법으로 머물고 있던 캠핑장의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끌 위험이 생기자 에디는 냉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픽시에게 아기를 조용히 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강요와 두려움 속에 서픽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숨을 거둘 때까지 자신의 어린 아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픽시는 아들의 시신을 껴안고 아버지가 아기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여전히 믿었습니다. 마침내 희망이 사라지자 그들은 스키퍼를 캠핑장 근처의 이탄 습지에 묻었습니다. 픽시는 조엘에게 아들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 SIDS로 죽었다고 거짓말했지만 조엘은 어수룩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993년 11월 30일 조엘과 나중에는 섹스턴 가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조엘과 픽시는 템파 대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서인 게일 로박에게 SIDS에 대한 정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갑자기 에디가 도서관으로 쳐들어와 두 사람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자리를 뜬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게일 로박은 나중에 법정에서 에디가 도서관 안에서 조엘과 픽시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부녀 간의 말다툼도 들었습니다. 픽시가 조엘이 매우 괴로워하며 오하이오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말하자 에디는 조엘이 오하이오로 돌아갈 유일한 방법은 관에 담겨서 가는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게일 로박은 이 사건을 캠퍼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했습니다. 경고는 무시되었고 조엘 9세 사형 선고는 확정되었습니다.
공원에서 머무는 동안 섹스턴 가족은 고급 모터홈으로 혼자 여행 중이던 은퇴한 남성 레이 해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에디와 아이들은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픽시를 이용해 해서를 유혹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를 죽여 은행 계좌를 비우고 차를 빼앗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던 해서는 점차 이 가족의 이상함과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자신의 여행 계획에 대해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고, 이는 아마도 그의 목숨을 구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의 재산을 빼앗지 못하자 에디는 집안의 위협을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는 조엘이 오하이오로 돌아가 스키퍼의 죽음과 가족의 거처를 당국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이지만 IQ가 경계선 수준 약 70인 장남 윌리에게 교사용 끈 사용법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사이의 어느 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에디의 명령에 따라 윌리는 24살의 매형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들은 조엘의 시신을 아기 스키퍼의 무덤에서 멀지 않은 같은 습지에 묻었습니다. 섹스턴 가족은 아무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 믿으며 자신들의 범죄를 다시 한번 축축한 이탄층 아래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넓고 촘촘했습니다. 마침내 FBI가 개입하여 에디와 에스텔라 섹스턴에 대해 기소를 피하기 위한 도주 혐의로 전국적인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1994년 1월 14일 당국은 에디가 리노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자작 비디오 테이프 중 하나에 있던 플로리다 우편 번호를 통해 그들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두 사람은 플로리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은 보호 시스템에 맡겨졌고 성인 자녀들은 풀려났습니다. 이제 조사는 아동학대 혐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비밀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습니다. 픽시의 두 딸 던과 샤스타는 모두 반복적인 성적 학대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던은 가해자로 자신의 두 오빠인 윌리와 스캇을 지목했습니다. 점차 아기 스키퍼의 죽음도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SIDS를 탓했지만 결국 픽시는 자신의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조엘의 실종에 대해 신문받았을 때 섹스턴 가족 구성원 모두는 처음에 그가 오하이오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의 압박 속에서 지능이 낮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윌리는 마침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조엘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당국은 그들이 묻혔던 곳에서 조엘과 스키퍼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도 이탄층은 북유럽의 수천 년 된 습지 미라와 유사하게 시신을 비정상적으로 좋은 상태로 보존했습니다. 조사는 여러 주와 여러 사법관할 구역에 걸쳐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섹스턴 아이들을 신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회피적이고 모순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아버지에 대한 끔찍한 악몽과 같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보였습니다. 한때 고소를 취하했던 딸 마셸은 이제 아버지가 구금되어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에 대한 증언에 동의했습니다. 또 다른 성인 딸인 쉐리 크로토는 자신도 픽시보다 몇 년 전에 아버지에 의해 임신했으며 그녀의 아들은 친척에게 입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DNA 검사 결과 에디가 던과 샤스타의 아버지일 확률이 99%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당국은 그가 스키퍼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지만 조엘의 가족을 존중하여 DNA 검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엘은 스키퍼를 매우 사랑했다고 알려졌으며 결국 두 부자는 같은 관에 안장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마침내 에디리 섹스턴이 이 모든 범죄 가족을 조종한 주범이자 두뇌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994년 2월 픽시는 스키퍼를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녀는 아버지를 상대로 증언하는 대가로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인 스캇은 레이 해서 살해 음모에 대해 증언하기로 동의했고 윌리는 조엘 굿 살해 사건에 대해 증언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윌리는 심각한 정신문제가 있어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았지만 일정 기간 치료 후 상태가 안정되어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재판은 레이 해서에 대한 음모를 다뤘습니다. 에디는 결국 유죄 협상을 받아들여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조엘 굿 살해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검사 제이 프루너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에디의 각 자녀는 각기 다른 비밀로 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를 상징합니다. 그 가족의 비밀을 묻어두기 위해 에디리 섹스턴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 대한 완전한 지배와 통제를 행사했습니다. 윌리는 에디가 조엘이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아이들의 증언에서 모순점을 지적하며
윌리와 픽시에게 죄를 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서 게일 로박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섹스턴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종종 일관성이 없었지만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인 노박의 증언은 배심원단에게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중요한 확증을 제공했습니다. 3시간도 채 되지 않는 수계의 끝에 에디 리 섹스턴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94년 11월 2일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픽시는 과실치사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윌리는 이 급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낮은 지능과 아버지의 억압이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되어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하이오 법원에서 에스텔라 메이는 라나를 학대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10여 건의 다른 학대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강간 공모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7년 에디 리 섹스턴의 판결은 뒤집혔고 새로운 재판이 명령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아동학대 전력과 다른 끔찍한 세부 사항에 대한 일부 증거가 배심원단에게 편견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심에서 에디는 다시 한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변호인단은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에디가 전두엽 피질의 기능장애로 인해 자율성, 수준이 저하되었다고 증언하며 그의 악이 생물학적 결함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단호히 기각하며 에디의 범죄가 수년에 걸친 계획적이고 계산된 은폐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정신과 전문가들은 그가 잔혹한 성적 사이코패스라고 결론 내리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1998년 11월 18일에 디리 섹스턴은 다시 한번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가 결정된 듯 보였지만 운명은 다른 결말을 썼고 그 결말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미묘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디 섹스턴은 결코 사형 집행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0년 감옥에서 자연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대다수 대중에게 이것은 정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디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직면하는 대신 평화롭게 죽음으로써 최고형을 탈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와 마주하는 마지막 순간을 겪지 않았고 이는 미완의 정의라는 느낌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은 에디의 옥중사가 오히려 더 아이러니하고 혹독한 처벌이라고 주장합니다. 에디는 통제광이었고 그의 전생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좁은 감방에서 마지막 세월을 보내 고권력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교도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병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와 같은 자를 위한 지상의 지옥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를 무력감과 부패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독극물 주사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 처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논쟁은 다시 핵심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에디 섹스턴의 악은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생물학적 운명이었는가? 법원이 기각했지만 전두엽 피질 주장은 여전히 무서운 의심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가 전적으로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의 결함에 의해 만들어진 괴물일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사형 선고가 여전히 억제 효과를 가질까 아니면 단순히 복수일 뿐일까 에디 섹스턴의 죽음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공백과 범죄의 본질정에 그리고 인간과 악마 사이의 희미한 경계에 대한 끝없는 논쟁만을 남겼습니다. 그는 플로리다 유니언 교정시설의 사형수 감방에서 마지막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결코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창 뒤에서의 그의 삶은 실패한 항소 노력과 함께 외로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사형수의 의식에 따른 마지막 식사도 없었, 고사형 집행실에서의 마지막 말도 없었습니다. 운명은 그에게 다른 결말을 정해주었습니다. 에디 리 섹스턴은 사형 집행인의 손에 의한 정의를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0년 12월 29일 자연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만들어낸 폭력과 혼돈으로 가득 찬 삶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회피였습니다. 그는 법의 판결 아래 자신의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디의 죽음으로 어두운 장이 닫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탈을 쓴 악마는 영원히 더 이상 고통을 퍼뜨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그의 아내이자 공범인 에스텔라 메이 오렌도 70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자연사했습니다. 에디 리 섹스턴이 남긴 유산은 산산조각난 가족과 영원히 상처 입은 영혼들입니다. 이 사건은 폭력과 조종이 한 가정을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인간 타락의 가장 깊은 심연에 대한 끔찍한 경고입니다. 판결을 통해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에디 섹스턴이 자식들과 사회에 남긴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섹스턴 가족의 이야기는 닫힌 문 뒤에 숨어있을 수 있는 어둠에 대한 영원한 경고로 남을 것입니다.